탤런트 김세아 씨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1년 전부터 비 부회장과 굉장히 부적절한 관계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불륜인 거죠. 월천 이상을 해준 거잖아요. 여자로서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이찬호 셰프 외도 논란으로 화제가 된 김새롬 씨입니다. 아마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얘기 같은데 저는 좀 굉장히 놀랐어요. 김새롬 씨 손에 늘 끼고 있었던 반지의 모습이 여자 사람 친구면 그러면 안 줘도 되냐? 이 부인이나 웃겨라, 자진하차해라. 네, 아닌 건 아닌 거죠. 가수 혜은이 26년째 시한폭탄을 안고 산다? 올해 초까지 억대 사기 혐의로 지금의 한 250억 정도. 우와. 이따 얘기. 야, 여기서 다 무너지는구나, 한 번에.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요. 세상을 들썩들썩하게 한 풍문. 모든 풍문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밀착 토크. 풍문으로 들어쇼.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인 풍문을 파헤쳐보기 전에 오늘 홍석천 씨를 대신할 풍문쇼를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할 수 있어. 알고 있어. 같이 나가. 어색해. 그런 몫이야. 내가 왜 MC 보면서 어색해. 에너지하고 룰라는 음악 장르가 많이 틀렸어요. 그렇죠. 많이 또 이게 바로 또 우리 이상민 씨의 매력이기 때문에 또 오늘 모실 분은요. 풍문을 알고 있어. 바로 풍문쇼 애청자임을 자처한 원조 보이그룹 NRG 출신의 유부돌 노유미 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유부돌로 돌아온 노유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 여기 딱 앉아있는데, 여기 기자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저는 경찰보다 더 무서워요. 되게 괜히 내가 제일 찐 것 같고.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 근데 여기 앉아 계신 게 참 다행인 게 여기 앉아 계시면 까임 방지권이 생겨요. 정말. 앉혀놓고 까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저희 한 번도 홍석천 씨 깐 적 없잖아요. 그래요? 그분이 감사합니다. 잘못을 그렇게 많이 안 하니까 안 깐 거죠. 그러고 보니까요, 노유민 씨가 되게 유명한 게 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함께 정말 많이 망가졌다가 많이 편해졌다가 그 다이어트 된 스타로도 또 유명하거든요. 요즘에 기사 또 올라왔잖아요. 또 입금이 되면은 저도 디카프리오와 똑같다라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역시 유부돌답네요. 자, 근데 아까 노유미 씨가 풍문쇼 애청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풍문쇼 자주 보시나요? 보통 이제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접하잖아요. 네네. 그 얘기를 여기서 이제 기자분들하고 이제 다 같이 연예인분들하고 이제 얘기하는 모습들이 네네. 그러니까 제 궁금증을 좀 풀어주시고, 그리고 제가 또 나름대로 좀 마당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좀 풀어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프로그램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느끼는 건 바뀌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자동차 프로그램을 할 때는 밖에서 이제 외부인들을 만나면 이제 자동차, 이거 어떻게 하면 어디서 뭐 이렇게 좋은 데에서 또 고칠 수가 있을까 이런 걸 물어봤는데 최근엔 정말로 저희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요? 저만 보면 풍문쇼에서만 아는 뭐 있으면 맞아요. 되게 궁금해요. 딴 데 가면은 아니 기자님들이 무슨 얘기 안 해주냐고 우리도 좀 얘기 좀 해주라고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저희는 반대로 홍진영 씨가 무슨 얘기 안 해주냐고 이상민 씨가 많이 알 텐데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홍진영 누구랑 사겨? 뭐 이런 거. 어색한 웃음, 비즈니스 웃음. 자, 하여간 지금 풍문쇼가 굉장히 정말 좋네요. 많은 분들로 하여금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노유민 씨의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네. 자, 이창명 씨 음주운전 사건을 시작으로 유상무 씨와 그리고 조영남 씨, 슈퍼주니어의 강인 씨까지 여러 가지 무리를 빚은 스타들로 인해서 하루도 바람잘 날 없는 연예계입니다. 네, 최근 위기를 맞이한 주부 스타들에 관련된 뜨거운 풍문이 또다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오늘 풍문쇼에서는 위기의 주부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기의 주부들. 첫 번째 풍문은 홍진영 씨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첫 번째 풍문은 바로 탤런트 김세아 씨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배우 김세아 씨가 불미스러운 소송에 휘말려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상간녀 처음 들어봤는데 다시. 모 회계법인의 임원의 부인이 상간녀로 고소를 했다는 거죠.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명백한 명예훼손이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아니구나. 너무한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저도 이거 기사를 통해서 이제 접했었는데 네네. 처음에 딱 이름 봤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딱 화면 보니까는 사진 보니까는 이제 그 악역으로 많이 활동을 하신 그 분이더라고요. 또 네네. 최근에는 후 아이유에서 예, 또 나쁜 엄마 역할로 나왔는데 예, 그러니까 약간 좀 기가 좀 세 보이시는 캐릭터가 좀 캐릭터. 그랬죠. 예, 그래서 또 기사를 너무 놀랐어요. 예. 맞아요. 최근에는 그 몬스터란 드라마에서도 열연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 전까지. 아무튼 그런 분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건에 연루가 된 건지 박현민 기자님이 설명해 주시죠. 이런 건 항상 좋은 것 같은데 어쨌건 지난 26일이었죠. 태연초 김세아 씨가 회계법인 Y 회계법인의 비부회장 이분과 부적절한 관계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 그러면서 이 비부회장의 부인이죠. A 씨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여기에 휘말린 거죠. 사실 저도 뉴스를 처음 봤을 때 내가 잘못 본 뉴스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랐거든요. 일단 상간녀라는 단어로 시작된 뉴스 제목들이 굉장히 자극적이었고 굉장히 좀 안타깝더라고요. 상간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희진 씨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사실 몰라요. 네, 좀 설명을 해주세요. 뭐 상관이 뭐겠습니까? 그냥 바람 피우는 거죠, 그냥 보면은. 그래서 상관이라는 게 남녀가 도리를 어겨가지고 사사로이 정을 통하는 것이라고 사전적으로는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건 바람 피운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꼭 성행위가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좀 표현이 모호합니다. 정분을 통했을 때 뭐 이런 경우에. 아니면 상간녀, 상간남 이런 거는 사실 법적으로는 사실 뭐 들이밀기 어려운 용어고 이건 다 위자료 소송이다 보니까 그냥 손해배상의 성격에 해당하는 건데 이런 게 이제 민사소송이면 뭐겠습니까? 여론전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극적인 단어를 상간녀 이렇게 끼워 넣은 거지. 뭐 이건 시시빈 가려봐야죠, 이건. 네. 여자로서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단어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니, 도대체 그런 소식이 어떻게 세간에 알려지게 된 거죠? A 씨가 B 회장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설명하려면 김세아 씨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또 다른 피고인으로 김세아 씨의 이름이 나왔고 아무래도 연예인이다 보니까 이게 언론에 노출이 된 거죠. 그러면은 A 씨의 소송 내용으로 인해서 이 일이 알려졌다는 건데 그러면은 A 씨는 이 사건에 대한 입장 표명을 했나요? 네, A 씨 변호인 측이 입장 표명을 했는데요.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소송 내용이 모두 사실이며 그동안 김세아 씨 때문에 굉장히 심적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소송이 서로 얽혀 있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A 씨와 B 씨가 이혼하면서 그들 간에도 재산 분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소송 절차가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 우세를 점하려면 우선 과거 같은 경우에 간통죄를 형법상 인정받아가지고 우세를 주장하는 방법이 있지만은 이제 그게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어쨌든 위자료를 받아낸다면은 사실관계적으로 좀 확인을 받은 게 된 거거든요, 법적으로. 이 실제 불간에 뭐 정분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 거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또 하나의 수단으로 다른 민사소송을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건 이번에 이 김세아 씨 사건 외에도 그 전에 변호사와 뭐 이렇게 얽힌 사건에서도 보면은 그때도 보면 변호사에게 남편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서 그때 걸었던 게 뭐냐면은 석 씨가 방송에 나오는 것을 난 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나에게 심적 피해가 있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그건 실제로 본인의 어떤 이혼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한 목적도 일부 존재하는 거죠. 보통 여자 연예인이나 남자 연예인이 이렇게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은 이미지 타격도 엄청나게 클 것이고 그렇죠. 그래도 결혼해서 아이도 지금 키우고 계시는데 좀 걱정되는 게 좀 김세아 씨 입장은 지금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애초에 김세아 씨는 나는 Y 회계법인과 아무 상관이 없고 뭐 소송도 금시초문이다라고 좀 일축을 하려고 했죠.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 아니었어요.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고 소송을 준비 중에 있고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김세아 씨는 실질적으로는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뭐 언론의 소송 자체는 인정을 한 상황이고요. 현재는 이제 하지만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이제 허위 사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가 돼서 심적인 피해가 크다. 그 부분은 강경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김세아 씨가 지금 SNS를 아예 비공개로 전환했다는 기사를 제가 봤고요. 아마 지금 심정이 굉장히 복잡하실 것 같아요. 이게 SNS를 요즘 사건 나면은 반사적으로 닫는 사람들이 생기는 게 저도 제가 가끔가다 뭐 정치적으로 뭔가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되게 되면은 반대측 입장 가진 분들이 하나의 소통의 통로로서 이 SNS를 이용해서 저한테 말을 하긴 하는데 보면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초기에는. 그래서 그걸 좀 피해가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닫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는 또 그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뭔가 좀
이게 부담 가는 게 있어서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근데 받아들이는 SNS 계정이 몇 개 있으세요. 근데 한쪽은 또 오픈돼 있더라고요. 저랑은 일촌 친구거든요. 친구만 친구여가지고. 아니. 일촌이세요? F. 옛날 사람. F. 얼굴책. 이제 그건데 이제 그날 오전까지도 이렇게 뭔가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근데 보통 증거가 있어야 소송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가정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고, 그리고 김세아 씨가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라면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증거 자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A 씨의 변호인 측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김세아 씨가 1년 전부터 B 부회장과 굉장히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비즈니스적인 관계라면서 매월 500만 원을 김세아 씨에게 지급을 했고 차량 그리고 기사까지 제공을 했다고 해요. 또 월세 500만 원 정도의 청담동의 고급 오피스텔도 지원을 했다. 이 같은 증거 자료를 모두 갖고 있고 이것을 제출했다라고 변호인이 주장을 했죠. 지금 A 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자칫 브로커가 이 부회장님을 소개시켜 준 걸로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만남의 과정을 명확하게 공개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맞는 말이네요. 사실 여기 뭐 우리 풍문쇼니까 풍문 얘기 한마디를 한다면 김세아 씨가 그러면 Y 회계법인 부회장을 어떻게 만났느냐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퍼다니 나돌고 있습니다, 사실은.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는 배우 선배가 마당발인 배우 선배가 회계법인 회장과 이렇게 만남을 주선했다. 만나기란 그냥 비즈니스 관계를 만나게 한 거죠. 아직 골프도 치고 밥도 먹고 이런 관계인데 그렇게 해서 처음 만났다. 이게 지금 얘기. 근데 저는 여기서 그냥 한 가지 가능성인데 이거 듣고 딱 여기까지 방금 전에 이야기한 사실관계 1,000만 원 정도씩 매달 지급했다는 거 들으면서 제가 정치권에 이제 들은 거는 무기 산업이나 이런 쪽에 특별 산업의 로비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예 근로 계약 비슷하게 맺은 다음에 활동비를 주고 예를 들어 이런 로비 활동이나 이런 데 사람을 고용하는 게 안 좋은 관행이지만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확인된 제가 그냥 아주 객관적으로 보려고 했을 때 여기에서만 봤을 때는 뭔가 부회장과의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이런 걸 했다라는 건 또 확실하진 않은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또 다른 증거가 있는 건지. 지금 매월 예를 들면은 뭐 500만 원씩 주고 또 청담동 오피스텔에 월 임대료 500만 원 주고 그래서 1,000만 원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대리기사까지 줘서 차량까지 제공했다. 이게 A 씨 주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 회계법인 쪽에서 작년 하반기에 김세아 씨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다. 용역 계약, 모델 계약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3개월간 월 500만 원씩 3개월간 1,500만 원 지급한 거는 맞다. 근데 김세아 씨하고 매월 뭐 500만 원씩 500만 원 지원 이건 아니다. 근데 오피스텔도 임대료를 김세아 씨에게 500만 원 지원한 건 아니다. 회계법인 해명에 따르면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비즈니스 관계일 뿐이에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겼어요. 김세아 씨는 드라마에서 평소 악역을 연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회계법인에서 모델을 쓰는 거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악역이 또 모델이다? 근데 그 회계법인에 누가 회계를 맡기고 싶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계약을 했는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뭐 1년, 2년 한 게 아니고 해보니 효과가 별로 없어서 3개월만 하고 중단했다. 근데 홍보 모델을 보통 계약 맺을 때 오피스텔도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게 약간 저는 이상하네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해명이 있었는데 거주 목적이 아니었고 아까 전에 직책이 있었잖아요. 대외 홍보 업무를 위해서 쓰였고 또 그 회사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필라테스를 가르치는 그 공간으로 사용되었는데 그 사용 기간이 뭐 열흘도 채 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 오피스텔은 또 다른 용도, 회사의 뭐 서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보관하는 곳으로도 활용이 됐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떠한 그 입장의 얘기를 듣다 보면 그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간다 싶으면 그건 아마 똑같은 생각들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이해가 가는 것도 있고 안 가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준석 씨? 우선 저는 이제 뭐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든지 아니면 뭐 필라테스 강사를 회계법인에서 고용했다 이런 것들이 사실 회사 복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하는 건 맞는데 보통 회사 복지 차원에서 이런 회계법인이나 아니면 법무법인 같은 것들은 아예 그냥 문화 카드 같은 걸 따로 지급해가지고 자율적으로 하게 하지 너희들 모두 다 필라테스 해라 그러면 그 회계사들이나 아니면 변호사들이 좋아하겠어요 그거를? 갑자기 맨날 야근시키고 있는데 거기서 필라테스 해라 그러면은 그 집에 일찍 가고 필라테스도 싶지? 남자들이 배우나요?
요즘에 헤어 많이 배워요? 필라테스는 남자 여자 다 하고. 변호사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왠지. 트렌드가 필라테스 맞아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복지 차원의 필라테스 연습처 서로 네. 기획된 곳이다라고 하는 그 오피스텔이 청담동에서 가장 비싼 오피스텔 중에 하나고 이전에 서세원 씨와 서정희 씨가 마지막 이혼 직전까지 살았던 고급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이제 또 그런 부분도 굉장히 또 화제가 됐었죠. 부모 사원들 복지에 특별히 신경 쓰는 회사일 수도 있죠. 뭐. 아니 근데 서로 보관해요. 서류가 굉장히 아 저는 김세아 씨가 얼만큼 현금으로 달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필라테스보다는 뭐 회계법이라는 게 원래 이런 거 투명하게 처리하는 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감시하는 장부나 이런 걸 보면 재판 과정에서 바로 드러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느 쪽이 한쪽이 거짓말이 있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회계법인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사실은 당장 들통날 거짓말을 아니면 이제 그 사실이 아니라 비 회장의 개인 돈을 썼다라는 건데 뭐 이건 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겠죠. 그렇다면 지금 언론에 노출된 Y 회계법인이라고 있잖아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국내에서 빅5에 들어갈 정도로 좀 글지의 회계법인이 알려져 있고요. 원래 회계법인이라는 게 기업의 어떤 1차 감문, 감시자 역할을 하는 거라서 기업들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은 곳입니다. 근데 비 부회장이 여기에 실질적 오너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완전히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근데 아버님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이 회계법인이 들어있다. 그래서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걸로 이렇게 좀 유추만 하고 있죠. 그 저는 또 궁금한 게 언론에서는 A 씨 주장만 이렇게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럼 김세아 씨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고 대응을 하고 있는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지금. 김세아 씨가 2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나는 Y 회계법인으로부터 직원 이미지 트레이닝, 그리고 대회 홍보, 그리고 필라테스 강의 업무를 3개월 동안 했고 그에 대한 대가로 월 500을 지급받았고 대리기사 서비스를 포함한 차량을 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또 그래도 김세아 씨의 주장에 좀 근거를 붙이자면 그래도 김세아 씨가 약간 연예계에서 필라테스 전도사예요. 대명사고 그걸 통해서 살도 빼고 자격증도 있고 그래서 사진집, 화보집까지 냈거든요. 그래서 뭐 겸사겸사 뭐 혹시나 그거 하나 좀 약간 근거로 볼 수 있겠죠. 필라테스를 배우는 것, 복지로서 배우게 하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었으면은 500만 원짜리 오피스텔까지 저가면 사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인근에 그 학원 같은 거 대여해가지고 필라테스 여기서 대행을 배우세요. 해서 차라리. 네.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잠깐 타임. 왜냐하면 필라테스는 1대1이에요. 1대1이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가상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자면 뭐 맞는 말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다 같이 이렇게 있는 데서 필라테스 1대1이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시간에 못 하니까 한 사람 가서 하고 오고 그 다음 사람 가서 하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다 같이 할 수가 없는 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다시 김세아 씨가 이제 고소를 당했다는 건데요. 이 내용 우리 유수경 기자님이 말씀해 주시죠. 네, 다음 날인 27일에 다시 A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는데요. 그 A씨 명의 호텔 바우처를 몰래 이용했다는 이유로 사문서 위조 혐의로 또 이제 고소를 당한 거죠. 근데 이제 김세아 씨가 지난해 11월에 서울의 한 호텔에서 1박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곳에서 이제 A씨의 바우처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호텔이 철저하게 회원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원 혹은 회원이 양도한 사람만이 투숙이 가능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 이후에 다각도로 이제 취재가 이루어졌고 확인해 본 결과 이 호텔에서 묵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작년 11월에 김세아 씨가 이제 1박을 한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거기 파티룸도 사용을 했고 또 그렇게 파티룸에서 이렇게 가족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또 자신의 아까 계정, SNS 계정에도 올리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다 드러나 있습니다, 사실로. 근데 이게 이제 과연 그거를 도용해서 했느냐 아니면 그 바우처를 양도받아서 했느냐 누가 줬느냐 이제 이게 관건이겠죠. 그래서 사문서 위조라는 건 만약에 양도하지 않았는데 김세아 씨가 그냥 썼다면 이거는 뭐 도용이 되는 건데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고소 상태가 지금 다시 여기서 우선 저는 약간 신기한 게 A씨에게 호텔 바우처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김세아 씨가 어떻게 알았을까? 그 정보는 누군가가 A씨와 가까운 사람, B씨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얘기해주지 않았으면은 호텔에 가서 됐든
홍진영 씨 이름으로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보면 홍진영 씨가 그 호텔에 바우처가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 A 씨랑 거 저는 궁금한 게 A 씨랑 그러면은 김세아 씨랑도 또 아는 관계였을 수도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게 나는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라고. 아니 바우처는 양도할 필요도 없고 멤버십은 양도해야 되는 건데 이게 뭐예요 정확히? 두 사람이 아는 사이인지 아닌지는 아직 알려지지 확인된 게 않았죠. 없어요. 그 사람. 왜냐하면 그 부분은 뭐 물론 알 수도 있었고 몰랐을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어떤 자기 남편과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고소 고발을 하는 입장만 달라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일단은 A 씨는 고소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렇게 김세아 씨의 그 문제를 남편과의 문제를 고소하는 입장에서 뭐가 예뻐서 바우처를 김세아 씨한테 양도했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고소장을 낸 거예요. 사문서 위조 혐의. 김세아 씨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회계법인 재직 당시에 고용인인 B 씨로부터 둘째 아이 생일 파티를 호텔에서 하라라는 호의를 받아들였을 뿐이다. 그래서 가족들과 아이들 친구들과 함께 호텔에서 파티를 했다. 그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김세아 씨는 이제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정말 억울하다는 그런 입장인 거네요. 김세아 씨 쪽에서 입장을 밝혔을 때 마지막 문장에 그런 문장들이 있어요. 나와 가족 모두가 큰 고통과 피해를 보고 있다. 왜곡된 보도가 사실처럼 둔갑했고 다시 부풀려졌다. 더 이상 허위 사실 기사를 쓰거나 악플을 달지 말아달라. 여러분에게는 흥미거리일지 모르나 저와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다. 이렇게까지 호소에 무시된다면 정말 강력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문장을 붙였는데 저는 이게 너무 아쉬워요. 항상 그런데 이게 억울하면 사실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반박은 다 했거든요. 근데 26일 날 첫 번째 기사가 나왔을 때 이례적으로 이니셜이 아니고 이름이 맨 처음에 공개가 됐어요. 이게 26일 날 기사가 나오고 27일 날 제가 알기로는 인터뷰를 하고 28일 날 이 공식 보도자료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공식 보도자료 이후에 이 마지막 문장에 너무 약간 감정적인 호소문 같은 거는 좀 저는 좀 약간 배제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 저도 아직 그렇게 이게 생각해요. 진행되지 않은 이제 법적인 절차가 밟히고 있는 과정에서 굳이 이렇게 감정적인 호소 말고 진짜로 억울하다면 그냥 잘못된 거 오목조목 밝히고 법적인 판단을 밝히면 됐지 가족이 피해를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저쪽 B 씨가 만약에 입장이 사실 A 씨의 입장이 사실이라면 그쪽도 가족이 어쨌건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네티즌 댓글에서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럼 A 씨를 무고죄로 고소를 해라. 무고가 안 되죠, 그거는. 물론 형사니까, 지금 아니, 민사니까. 어쨌든 지금 그럼 김세아 씨와 Y 회계법인 그리고 고소인 A 씨 모두가 다른 증언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중이네요. 어느 한쪽도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왜냐하면 나중에 법적 다툼을 대비해서 유리한 주장만 하는 거죠. 다른 설명은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렇게 다들 주장하는 바가 다른 상황에서 어느 쪽이 진실로 밝혀지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도 180도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까 이제 진단한 것처럼 이 소송은 두 가지가 엮인 거예요. 그러니까 A 씨와 B 씨 간의 이혼 소송과 그리고 김세아 씨가 들어가 있는 뭐 상간이라는 그 개념이 들어간 소송인데 한쪽의 결과가 예를 들어 이 상간 관련된 소송에서 그 A 씨가 주장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판가름 날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뭐 간통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법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위자료는 이제 챙길 수 있겠죠. 근데 1억을 다 받긴 좀 어렵고요. 한 비슷한 사례를 보면 한 2천만 원 정도까지 인정된 사례. 2, 3천만 원. 네. 그리고 그것도 꽤 많이 인정받은 상태라고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게 만약에 김세아 씨 측 주장이 사실이고 또는 아니면은 너무 과장해가지고 이게 언급된 것이 맞다고 이제 재판부가 인정할 경우에 김세아 씨가 이건 뭐 만약에 본인을 간통죄로 걸었으면은 무고로 역으로 걸면 굉장히 큰 죄거든요. 그게 무고라는 게 원래 죄보다 더 커요. 그런데 이번에는 민사 재판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고 이렇게 김세아 씨가 보도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은 명예훼손으로 걸 수 있죠. 그렇죠. 재판물 및 뭐에 대한 그 명예훼손을 걸 수 있는데 어떤 뭐 조직적인 명예훼손이 아니다, 의도적 명예훼손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은 김세아 씨가 이긴다 하더라도 본인의 피해는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어렵네요. 저도 이제 명예훼손 고소를 많이 했거든요. 악플러들 고소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얼굴 뭐 비호감이다, 뭐 얼굴 막 별로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잖아요. 근데 그걸 했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희진 씨가 말한 거 이제 보통
모욕죄에 해당하는 거죠. 모욕, 잘못 그런 건가요?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은 좀 사실. 복잡하고 이집 못생겼다 이런 건 모욕으로 걸어야죠. 사실이어도 모욕적이니까. 근데 또 여기서 또 짚고 가야 될 거는 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고 또 이혼 소송이라고 하면은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 재산 분할 문제잖아요. 근데 재산 문제는 위자료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수천억 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도 이혼할 때 위자료는 아까 얘기했듯이 많아야 3천만 원, 5천만 원 미만이고 일반 서민들도 특별한 유책 사유가 있더라도 위자료는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재산이 얼마 가지고 있는지 이 경우에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예를 들면 상간녀, 불륜으로 이혼이 파탄이 난 경우라도 재산은 별개예요. 재산은 내가 유책 배우자여도 그 유책 배우자가 충분히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민사소송 이쪽 이혼 쪽 자주 하시는 변호사분을 얘기해 보니까 이혼 소송이라는 건 진짜 일정 시점 되면은 이게 마폭노전이 되는 경우가 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본인이 사건 해보면은 그 부부관계가 약간 소원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한쪽의 규책 사유로 이렇게 이혼이 되는 경우 거의 없다는 그렇죠. 거예요. 어느 시점엔 둘 다 어느 정도 약간 이제 결혼 생활을 포기한다든지 뭐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상황 되면은 서로 폭로전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가운데 있는 소송은 어쨌든 그 부회장과 A 씨 간의 이혼 소송이고 여기 하나로 이제 폭로의 성격을 하나가 튀어나왔다 볼 수 있는 거고 맞아요. 다른 가지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이걸 큰 틀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결국은 들어요. 김세아 씨의 억울한 부분들이 다 해결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어쨌든 김세아 씨는 상간녀라는 타이틀이 이미 대중들한테 공개가 돼버렸기 때문에 사실 그 어떤 본인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이미지에 굉장한 타격을 받았다고 봐야죠. 그렇죠. 아니더라도 이미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실 연예인들한테는 명예훼손죄보다 네티즌들이 더 무섭죠. 그렇죠. 또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속담 중에 하나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실제로 제가 뭐 방송 20년 이상 해봤지만 연예계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도 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한두 번씩 아니 땐 굴뚝에 많이 당해 보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난 다음에 얼마든지 비판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정에서 너무 심한 비판은 김세아 씨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겠죠. 근데 저는 걱정인 게 사실 네티즌들 이제 반응들을 저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참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김세아 씨가 아직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남편분의 심정은 또 어떨까 또 남편분도 걱정이 되고 최근에는 남편분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 SNS를 이제 비공개로 전환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럼 어떤가요 상황이? 사실 이제 김세아 씨 이 사건이 딱 불거지고 나서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어 했던 부분이 남편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첼리스트잖아요. 첼리스트하고 다 알려져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럼 이분하고는 어떤 관계이길래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 김규식 씨에 쏟아지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 SNS에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확인하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남편 입장에서는 그 심경 변화가 굉장히 복잡했을 거다. 그 짧은 시간에 남편으로서 그렇게 봤죠. 그러니까 보도가 나간 그 26일에 남편 김규식 씨는 자신의 SNS 계정을 비공개로 돌렸어요. 그런데 이젠 김세아 씨가 입장 표명을 했잖아요. 억울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김규식 씨가 비공개를 공개로 다시 바꿨거든요. SNS를. 그리고 난 다음에 27일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세상 사람들이 크든 작든 죄를 짓고 삽니다. 모든 분들이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행동하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글을 올렸어요. 또 여전히 그 SNS 안에는 김세아 씨의 모습도 있고요. 이런 일이 항상 생기면 어떤 그분의 과거에 대한 논란까지도 사실은 다시 이렇게 화제가 되기도 해요. 김세아 씨가 사실 이번 논란 말고도 과거에 좀 몇 가지 논란이 있었다고 그래요. 2007년에 음주운전한 일이 한 번 있어서 그때 좀 이미지가 많이 실추됐습니다. 2007년에 그 이제 적발이 됐습니다. 경찰에 단속에 0.05%가 나와서 이제 운전 면허 정지 상태가 나왔는데 그때 한 1년간 활동을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문제 때문에 불거져. 그런데 나이로도 한 번 또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나이가 뭐 문제가 있나요? 나이. 요즘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나이 속이고 그러지 않죠. 다 포털에다 자기 나이가 그대로 다 올라가니까요. 근데 과거에는 한 20여 년쯤에는 나이를 연예인들이 많이 속였어요. 그렇죠. 근데 김세아 씨도 그 당시까지 76년생으로 알렸었는데 음주운전 적발 이거는 뭐
주민등록증을 바로 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73년생인 게 알려져가지고 나이를 3살 속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나이 속인 게 이해가 가요. 그 배우 윤상현 씨 같은 경우도 한참 활동을 하다가 본인 나이를 이제 뒤늦게 밝히셨어요. 원래 이제 너무 늦은 나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원래는 73년생인데 77년생으로 이제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뭐 예. 이런 일이 많았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G.O.D 박준영 씨가 저한테 형이라 그랬어요. 끝까지 저한테 75년생이라고 저한테 형 그래서 나보다 조금 한 살 많을 것 같은데 형 그래서 네. 반말했어요. 그래 준영아. 근데 나중에는 사실은 형이야. 나중에 얘기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왁스 씨가 저보다 누난 걸 최근에 알았어요. 왜요? 저랑 절친인데. 그래요? 예. 저는 오늘 알았어요. 저는 나이가 공개가 안 되는 왁스 가수 왁스가 저보다 어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도 나이를 속이셨나요? 그분 아예 나이를 밝히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근데 이상민 씨가 지금 최초로 나이를 속였다라고 말씀 지금 얘기하신 거죠? 안 밝히는 걸 밝혔거든요. 제가 나이를 아예 안. 그러니까 그래서 공연할 때도 제가 뒤풀이 하면 누나 하면 막 난리가 나요. 막 누나란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맞아요, 여자들은. 저도 현영 씨가 처음 활동으로 데뷔했어요. 난 친구인 줄 알고 친구로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보다 누나인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도 불편한 게 낸시랭 씨가 자꾸 저한테 친구라고 해서. 낸시랭 씨는 몇 아직 살이에요? 근데 저도 몰라요. 몰라요? 아, 낸시랭 씨 나이는 76년생이죠. 밝히셨나요, 본인이? 아, 저한테 계속 나하고 친구라고 하던데. 술자리에서 아니요. 밝혔어요. 아, 그래요? 술자리 그분 자꾸 저랑 친구라고 그래서 낸시랭한테 공식으로 없는데. 자기가 틀리면 인정 안 했죠. 했을걸요? 안 했어요. 저한테 계속 그래요? 친구라고 했다니까요. 아닌 걸로. 이 모든 거는 연예인들 나이는 풍문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원래 이 연예인들 나이 속이는 게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요. 제가 전해드린 얘기인데 풍문으로 전해드리는데 구봉서 선생님이랑 배상근 선생님 그렇죠. 사이가 좋은데 나이 얘기만 나오면 민감해. 서로 이제 그분들만 본인의 나이 속였다가 2살 올렸 이제 옛날엔 형 소리 들으려고 2살 올렸다고 서로 막 이런 걸 봐서는요. 많아요. 옛날에 연예계의 관행이었습니다. 아니 최근에도 나이 얘기 나오니까 그런데 김정규 씨와 윤다운 씨는 같은 경우는 나이를 속인 게 아니라 줄인 게 아니라 높였다가 남자들이 그게 남자들끼리는 왜 뭐 형 동생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폭력 나고 난리 났잖아요. 아니 근데 이거 저는 그것도 게 뭐냐면 실제로 정치인들도 나이 다 속여요. 그래서 아, 그래요? 김영삼 대통령도 주변의 증언에 따르면은 국회의원 출마하려면 25이 돼야거든요. 만 25이. 그런데 그때 그 연령이 미달해가지고 3살 정도 올리셨다고 중학교 동창들이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뭐 그런 건 비일비재해가지고 그것도 역시나 그 서열 관계 때문에 누가 너네가 맞냐 이런 것도 있고. 그럴 때 이제 할 수 있는 얘기가 호적이 잘못됐다. 그렇죠. 이제 호적을 늦게 올렸다. 많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아니면 원래 생일은 이건데 흔히만 그렇게 했어요. 이상민 씨. 제가 그런데 이혜기 씨. 저도 들었어요. 잠깐. 저 들었어요, 신정환 사실. 씨가 네. 이상민 씨가 나이 속였다고 저한테 신정환 씨는 워낙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아니, 이렇게. 신정환 씨는 동네에서부터 알던 그 뭐 친구라서 원래 상민이 그래야 된다고 막 저한테 그래요. 저한테는 저에 대한 걸 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한번 여기 정확한 나이가 이거를 나이가? 자세하게 얘기하게 되면 전 되게 슬픈 가정사를 얘기해야 돼요. 아, 그냥 나이만. 나이만. 우욱이 커지고 그러니까 있는데요. 저는 73년 2월 24일이 저의 진짜 나이인데 75년 2월 3일로 아, 그래요? 돼 있어요. 저는 반대로 알았어요. 더 어리신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실제 생년월일을 호적을 바꿔보기 위해서 변호사를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과거에 그 작은 죄라도 뭐 벌금형이라도 죄가 있으면 그게 불가능하답니다. 왜냐하면 주민번호가 바뀌는 순간 과거의 행적 자체가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원래 갖고 있던 그 죄 자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저희 다 슬프게 만드실 거예요. 2조차도 변경할 수가 죄송한데 없는 저희 거예요. 너무 슬퍼가지고 방송이 안 될 것 같은데. 아침마당. 네, 산으로 새로운 가는 사실을. 풍문쇼 다시 돌아와요. 네. 산으로 가야 사실 재밌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김세아 씨가 이제 또 과거에 약간 그 토크쇼에 나와서 KBS 샴페인이라는 예능 프로에 나와가지고 맞아요. 한번 얘기를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발언이 있는데요. MBC 다모 출연할 때 인기 남자 배우 김모 씨가 자신의 집 앞에서 밤새 사랑을 구걸했다. 뭐 이런 발언을 했는데 당시로는 뭐 남자로 느껴지지 않았다. 부담스러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김모 씨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같이 뮤직비디오도 찍었다 그래가지고 이게 확 압축된 거죠. 다모에 나오는 벌써 이서진 씨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때 당시에 네, 그래서 김민준 씨가 이제 본인 SNS에 또 정신 좀 차려라.
생각 없이 떠들고 개념 없이 끄적이고 진실, 내가 혹시 치매, 뭐 이런 약간 어떤 반박성 글을 올렸고요. 성역한 얘기죠. 그게 화났겠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김세아 씨는 자신의 발언이 좀 경솔했다. 뭐 이런 사과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논란의 중심에 선 김세아 씨는 어떻게 연예계 생활을 시작하게 됐나요? 김유승 기자님? 네, 세종대학교 체육학과에서 리듬 체조를 전공한 분이었어요. 저도 이번에 새로 알게 됐는데 이후 96년도에 무려 6,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MBC 25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동기들이 지금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에요. 김정은 씨, 그리고 강성현 씨, 서유정 씨가 있는데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 부러워하기도 하고 씁쓸해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는데 이후에 KBS 사극이에요. 명성황후에 고종의 성은을 입어서 후궁이 되는 장나인 역할로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2007년도에 음주가 일이 터지면서 주춤하게 되죠. 그러면은 언제 다시 복귀를 한 건가요? 2년 뒤죠. 2009년도에 드라마 장화홍련으로 컴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악역으로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았었죠. 그리고 이후엔 뭐 예능이나 드라마 굉장히 꾸준히 활동을 했었고 그 와중에 2009년도 결혼을 합니다. 이제 결혼한 뒤에도 드라마나 예능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김세아 씨가 2009년에 결혼을 했다고 하셨는데 남편 되시는 분이 김규식 씨가 첼리스트라고 유명한 첼리스트라고 들었거든요. 네, 공개 석상에도 사실 두 분이 이제 몇 번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출간회 때인가 그때도 아마 옆에서 첼로를 켰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김규식 씨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피아니스트예요. 그래서 8살 때부터 첼로와 작곡을 공부한 뭔가 일단 여기서부터 뭔가 엘리트의 면모가 풍기는데 유학을 합니다. 오스트리아로 유학을 가서 빈 국립음대를 나왔고 독일로 옮겨서 에센 폴크방 국립음대 그리고 마지막 영국 왕립음악원을 졸업한 뭔가 음악계 엘리트인 거죠. 아니 그러면은 이제 김세아 씨와 김규식 씨 두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됐나요? 항상 이제 폭문쇼를 많이 봤던 시청자분들이라면 이제 알 거예요. 지인의 모임에서 지인의 모임에서 우연찮게 옆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남편분이 전화를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연인으로 발전을 한 거죠. 두 사람이 또 이제 연예인들이 많은 소통 창구기도 한데 교회를 함께 다녔고 그리고 공개 데이트를 즐기면서 2009년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할 당시에 김세아 씨가 사실 임신 7개월 상태로 속도 위반이었죠. 아니 저는 김세아 씨 하면은 가정 출산이 맞아요.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집에서 아이를 낳으셨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필라테스로 몸매 관리를 또 완벽하게 하셔서 그때 이슈가 가장 좀 많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 화면에서 봤었는데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그 실제로 그 영상으로 봤어요. 가정 출산으로 봤다고요? 네, 수중분만으로 가정 출산을 한 걸. 그걸 저도 기억이 나요. 굉장히 네. 그 강해가지고 지금도 머릿속에 그 영상이 기억이 나요. 연예인들 중에 몇 사람 그런 사람이 주영훈 씨도 그 와이프가 연예인이잖아요. 주영훈 씨 그것도 사진으로 찍어서 공개하고 그랬는데 같이 출산 고통을 같이 느끼는다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가정적인 분위기를 많이 부각을 시켰었죠. 아니 딱 지금까지 그 설명된 연애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결혼해서 출산하는 과정까지 보면은 범상치는 않은 그런 이력인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그래도 별 문제가 없었나요? 지난 2013년에는 한 종편 프로그램에 김세아 씨가 나왔는데 남편에 대해서 뭐 폭로 아닌 폭로를 했었죠. 남편의 유쾌하고 재밌는 모습에 반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후에는 남편이 파티에 가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또 뭐 지난해 SBS 자기야에 출연을 했어요. 여기서는 결혼 생활이 6년째인데 처가에 남편이 간 거는 뭐 6번도 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기는 무술이 신세다. 남편이 근육에 뭐 손상이 가거나 무리가 되는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는데 특히 아이조차도 잘 앉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 첼로 하는 것 때문에 근육에 무리가 가서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그럴 수도 멘트 있을 것 중에 같아요, 그것도 솔직히. 있었어요. 팔베개를 한 번도 안 해줬다고. 근육에 무리가 갈까봐. 근데 저는 그래서 좀 납득은 좀 안 되지만 모르겠어요. 첼리스트에. 그리고 보니까 아까 자기야 말씀하셨는데 일각에서도 그 자기야의 저주가 아니냐. 왜냐면 저도 자기야 출연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괜찮으세요? 1억 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런 얘기 때문에 또 그런 저주의 어떤 그런 게 막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막 미신 같은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미신이 있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아니 작가님 지금 제가 자기의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해 왔어요. 저주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주요? 근데 사실 자기야가 오래된 프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기본적으로 지금이야 이제 장모님 댁에 가지만 기본적으로 부부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남자들은 사실은 그렇게 부인에 대해서 신랄하게 얘기를 못해요. 기억력도 나쁘고 집에 가서 후환이 들었고 근데 여자분들이 좀 이렇게 일부러 더 재밌게 하고 뭐 이러려고 더 세게 말하는 발언이 있는데 한번 자기야 저주 일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7쌍이 실제로 이혼을 했고요. 7쌍이요? 예.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듀크의 전 멤버 이제 고 김지훈 씨 네. 돌아가신 분인데 좀 그렇지만 이분이 2년 6개월 만에 이혼을 했는데요. 김지훈 씨 아내는 무속인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양원경 부부 사실 결혼 13년 만에 이혼해가 충격을 했는데 굉장히 자기야에서 재밌게 말하는 한 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형이라 뭐 그렇게 말해도 될까 괜찮아 뭐 재미로 그랬는데 실제 이혼을 했고요. 그다음에 LJ 이선정 부부, 그다음에 김혜영 씨 부부 이런 분들이 다 이혼을 했고요. 배동성 씨 부부 그리고 이세창 씨 부부 이분은 배동성 씨가 결혼 22년 만에 이혼을 했고요. 이세창 씨는 이제 같이 또 연예인이죠. 김지연 씨와 결혼 10년 만에 다 성격 차이입니다. 이혼은. 예. 그리고 이유진 부부 2014년에 성격 차이로 역시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단순히 방송에 언급된 사실만으로 김세아 씨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추측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당사자들에게 어떤 논란이 생기면 그렇죠. 방금 얘기했던 것들처럼 본인 외에 맞아요. 남편 그리고 모든 그 주변의 얘기까지도 다 수면 위로 떠오르다 보니까 네네. 정말 참 그렇죠. 어렵죠. 네, 어렵네요, 정말. 지금까지 김세아 씨의 논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그동안 사실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됐지만 과거에 간통에 관한 사건들이 좀 연예계에도 꽤 많았었죠. 가장 우리가 이제 뭐 그 훨씬 이전에도 있었겠지만 60년대 대표적인 간통죄 사건이 최무령, 김지미 씨의 간통 사건이었는데 뭐 최무령 씨는 잘 아시다시피 물론 두 분 다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강효실 씨, 최민수 씨 엄마 아버지죠. 강효실 씨하고 부부일 때 김지미 씨하고 간통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이제 구치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두 분이. 간통죄는 둘 다 같이 수감이 되는 겁니다. 합의가 안 되면. 그래서 김지미 씨가 이제 집을 팔아가지고 300만 원을 강효실 씨에게 뭐 위자료 형식으로 주고 구치소에서 나오는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어서 1980년대 굉장히 탑 배우셨죠. 정윤희 씨 역시 간통죄에 연루됐었는데요. 당시 상대는 조규영 중앙산업개발 전무이사였어요. 당시 조규영 씨의 부인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장소를 습격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두 사람이 연행 구속이 된 사건이 있었죠. 이후에 두 사람은 양육비와 위자료로 1억으로 합의를 했고요. 두 사람은 5일 만에 또 유치장을 나와서 결혼에 꼴이 나게 됩니다. 뭐니 해도 가장 큰 이슈는 옥소리 씨와 박철 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2007년이었죠. 정말 컸던 게 이게 연관된 사람들이 다 연예계에 종사하던 분들이다 보니까 좀 더 이슈가 됐던 것 같고 박철 씨가 이제 부인 옥소리 씨를 카페라 가수 제이 씨와의 간통죄로 고소를 했던 사건이고 같은 해에 이게 판결이 났는데 징역 8월, 옥소리 씨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파페라 가수 제이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네, 김세아 씨와 관련된 한숨 떨 한숨을 옆에서 계속 치고 네, 계셔가지고 괜찮으세요? 아니 첫 번째 아니 그러니까 부부가 제가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니 그게 아니고요. 네. 아니 처음 이렇게 나왔는데 막 처음부터 이렇게 막 너무 센 거부터 시작을 하니까 전 약한 거부터 시작하면서 나중에 좀 더 이게 셌으면 좋겠는데 처음부터 이게 센 대화 너무 내용을 셌죠, 너무 셌죠. 네, 할수록 더 세지니까. 네. 그래서 너무 지금 긴장하세요. 이제 첫 번째 풍문 끝난 거예요. NRG 멤버들도 뭐 네. 있지 않나요? 그때 사기죄 같은 NRG 멤버들. 그럴 때 진짜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어떻게 될까 저도 막 그분 요즘 뭐 하세요? 이성진 씨. 궁금해요. 저번에 한참 봤어요. 멤버들 근황 좀 알려주세요. 지금 사업하고 있고. 가게 하시죠? 네, 사업하시고 있고 저 울산에서. 연락 자주 하세요? 네, 자주 해요. 네, 자주 하고. 형, 고마워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세아 씨와 관련된 첫 번째 풍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세아 씨 사건은 아직 확실히 밝혀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단순한 추측만으로 어느 한쪽을 비난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김세아 씨와 가족을 위해서라도 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노유미 씨 지금 결혼하셨잖아요. 네. 그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죠? 네, 그럼요. 예. 이렇게 좀 행복하게 살다가도 가끔 와이프가 어떤 위기에 주부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 혹시 없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위기를 와이프가 절대 차단하고요. 예. 우선은 집도 CCTV가 있고. 어머, 대박. 이미 위기 아닌가요? 이거? 위기가 나간 같은데 위기가. CCTV가 있어요? 네. 어떤 위치에 있어 CCTV가? 거실에서 화장실 다 보이게 이렇게 딱 그 구도가 있어요. 아기 키우. 예, 아기도 키우고 아기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하잖아요. 의도가 아기를 위한 어떤 표면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그런. 근데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아기가 악인지 노유민이 악인지 그렇죠. 중간이 안 간 거죠? 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매장에 있는 CCTV도 이제 항상 확인하고, 그러니까 제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게 일상화돼서 그러니까 가끔 좀 답답한 게 화장실 잠깐 갔을 때 안 보인다고 연락 올 때가 좀 약간 놀라요. 아니 근데 요즘도. 네, 요즘도 그래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아내분께서 노유미 씨를 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매일매일 보고 싶고 눈앞에 안 보이면 아른거리고 약간 그런 노유미 느낌이 씨 아닐까 거기서 싶어요. 벗어나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대로 이대로 좋아요? 이대로는 좋은데 어느 정도 아니 자꾸 눈치 보시는 거예요. 일단 잠깐 TV 보라고 이게 말씀드릴 되게 테니까 중요해 빨리 지금. 하세요. 우리 심리 상담하는 거예요. 이찬호 셰프 외도 논란으로 화제가 된 김새롬 씨입니다. 5월 12일부터 4월간 제주에서 이찬호 셰프의 무릎 위에 앞에 여자분이 앉아 있었고 김재롱 씨 손에 느끼고 있었던 반지의 모습이 이거 좀 약간 김새롬 씨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자 사람 친구면 그러면 앉아도 되냐? 이 부인이나 웃겨라, 자진하차해라. 이걸로 또 끝난 게 아니고요. 또 나이로도 한 번 또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좀 과도한 거 아닌가? 아닌 건 아닌 거죠. 폭력 나오면 난리 났잖아요. 의심병에 걸려 있어요. 안 믿어요. 인터넷 방송도 아니고. 자, 이어서 우리 노유미 씨 가정사를 좀 들어봤는데요. 두 번째 풍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풍문의 주인공은 이찬호 셰프 외도 논란으로 화제가 된 김새롬 씨입니다. 김새롬 씨 모델로 유명한 그분이죠? 네, 맞아요. 그 얼마 전에 이찬호 셰프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그 김새롬 씨 맞죠? 네.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죠. 새색시 김새롬 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근데 이거 좀 약간 김새롬 씨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김새롬 씨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까지 드러난 거. 최근에 SNS 그 얼굴 책에서 가장 먼저 좀 동영상이 게재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 동영상의 제목이 이랬어요. 이찬호 제주도 동영상 이렇게 떴거든요. 저도 그때 확인도 해봤었는데 13초 정도의 굉장히 짧은 영상이었어요.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한 사람을 딱 잡았는데 이찬호 셰프라는 것에는 모두들 동의할 만한 그런 모습이었고 의심할 여지는 솔직히 없어 보였어요. 근데 이찬호 셰프의 무릎 위에 어쨌든 한 의자에 앞에 여자분이 앉아 있었고 다정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양새였어요. 그래서 이찬호 셰프가 외도를 하는 현장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죠. 제가 이 영상을 14일인가 15일인가 아무튼 한참 전에 기사화되기 전에 이미 많은 분들이 보시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약 거의 일주일간 그것이 기사화되진 않았었고 그게 한참 있다가 23일이었죠. 어느 한 매체에 의해서 기사화가 딱 되니까 이제 다른 매체도 함께 이제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 동영상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파장을 일었는데 이거는 이 동영상이 언제 찍혔냐면요. 5월 12일부터 4월간 제주에서 푸드 앤 와인 페스티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찬호 씨와는 유명 셰프니까 거기 참여를 했는데 그 행사 끝나고 뒤풀이 장소에서 아내라도 참 사실
민망한 그런 장면인데 낯선 여자의 무릎에 앉혀놓고 이런 그런 장면이 딱 포착이 돼서 굉장히 아니 근데 영상 자체가 저는 어떤 계기로 이제 페이스북에 올라오게 된 건지 약간 좀 궁금했던 게 굉장히 사적인 자리에서 아는 사람들끼리 있는 모임에서 찍힌 영상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맞아요. 그렇다면 좀 올린 사람도 뭐 다 아는 사람이면은 이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여기서 올린 건지 그 판단을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아, 이찬호 셰프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 분인가? 그래서 이거를 올린 건가라고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된 건가요, 유승 기자님? 네, 그 소속자 측에 따르면 당시 행사의 통역을 맡았던 아르바이트생이 동영상을 찍은 다음에 그 언니한테 보내면서 이 영상이 퍼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게 너무 문제가 커지니까 그 아르바이트생과 언니와 어머니까지 전부 이제 사과를 해서 이게 해프닝으로 마무리가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찬호 셰프의 공식 해명이 있었나요? 네, 이찬호 셰프 측에서 공식 해명한 바로는 여자 사람 친구다. 그리고 심지어 김세롬 씨도 잘 아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해명이 조금 더 논란을 오히려 키우는 여자 사람 친구면 그럼 안 줘도 되냐라고. 그리고 김세롬 씨가 알면 되냐. 그쵸. 그럼 그건 더안 쳐야죠. 더 안 앉혀요. 그럼 여자까지도 욕 먹는 거잖아요, 솔직히. 어떤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사진 한 장 찍을 수 있을까요? 하다가 무릎에 이렇게 앉게 된 어떤 그런 사연. 아니, 그러니까 뭐 누가 술이 취해서 갑자기 앉아있는데 사진 찍을게 하고 막 껴안고 이런 상황은 아니고 아는 사람이고 아는 사람이랑 술 먹다 이렇게 무릎에 앉게 됐다 이런 상황인데 이제 이게 가능한지를 지금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가지고 거부했다가 어떤 이런 분을 데리고 와가지고 나 무시했다고 여성분이 진짜 그런 적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정말 정중하게 사진 찍어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셰프님도 유명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처를 이게 연예인이라는 직업하고 유명인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한테 엄청난 이게 불리한 어떤 그런 작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다른 여자 사람 친구를 무릎 위에 앉혀놓고 있는 사진, 그 동영상이라서 조금 이게 계속 실시간에 떠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뭐 이게 도대체 뭔가 저는 세롬 씨랑 또 방송을 많이 같이 해서 봤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긴 거가 또 걱정이 돼서 봤는데 조금 이제 문제가 뭐 이렇게 심각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좀 이게 누가 봤을 때도 이게 뭐지 약간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들 정도의 약간 그런 정상적인 소지가 상황은 있는 아니죠. 아무튼 그런 무릎에 영상이 앉혀 하더라고요. 있다는 자세, 그 포즈나 이런 상황으로 보면 네. 얘 그냥 뭐 장난으로 했다고 그렇다 하더라도 장난이라도 그건 좀 아닌 거죠.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조금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다면 비슷한 시기에 유상무 씨의 사건이 아마 일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유상무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여자친구가 맞냐, 여자친구가 아니냐 이런 걸로 지금 법적으로까지 가고 있고 아닌 모르는 사람인데 여자친구 사람이라고 한 건지 아니면 진짜 여자친구 사람인 건지 만약에 여자친구 사람이 아니라면 아니다라고 그 사람이 또 하지 않을까. 하도 요즘에는 바로 아닌 게 뭐 들통이 나니까 그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일단 이찬호 셰프의 그런 행적, 네. 그 과거를 돌아보면은 실제로 호주랑 프랑스,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생활했던 요리를 배운 해외파 셰프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주변에서는 뭐 그런 마인드, 해외 마인드 때문에 여사친에게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뭐 그럴 수도 있다.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 해외라면 라는 말을 했는데 어쨌건 또 모든 해외파가 그렇다는 건 이제 일반화 오류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저 호주 유학생이었잖아요. 무릎에 앉히는 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저 보수적으로 앉히는 게 아니고 무릎 위에 가는 거. 제가요? 저는 가능합니다. 확인을 잠깐 웃기려고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저는 웃기려고 한 유학생 거고요.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미국이란 나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지 약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여기는 아주 칼 같아요. 그 결혼하기 전까지는요 좀 자유로워요. 근데 결혼한 이후에는 이건 끝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굉장히 그 가족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한 나라이기 때문에 왜냐 옛날에 광활한 이런 땅에 살다가 믿을 건 우리 가족밖에 없다 때문에 가족 간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긴 정치인들이 보통 지탄받기도 합니다. 보면은. 그런 것처럼 그거는 만약에 이찬호 셰프 같은 유명인이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것도 약간 지탄받을 만한 일인 거죠, 분명히. 아까 우리가 김세아 씨 논란이 불거졌을 때 관심을 갖는 게 남편 김기식 씨의 관심을 갖잖아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거꾸로
이찬호 씨의 이런 무릎에 앉히는 이런 논란이 생기니까 바로 사람들의 관심은 그럼 김세롬 씨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김세롬 씨가 당장 SNS에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괜찮다, 우리 부부는 아무 문제 아니다. 근데 다만 알려진 사람으로서, 알려진 사람의 아내로서 죄송하다, 관심을 가져준 건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아주 쿨하게 해명을 함으로써 잠잠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단. 아니 그렇다면 김세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SNS에 올렸다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노유민 씨 같았으면 이런 상황이 만약에 일어났을 때 아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이 질문만 듣는데 손을 떨고 계시는데요? 저 여기 집에 감금당하고 있어요. 잠겨가지고 못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오히려 이 노유민 씨 같은 경우는 와이프가 그렇게 진짜 하니까 아예 그런 생각 자체를 못 하게 되죠. 네, 그렇죠. 저는 밖에 나가도 아예 그냥. 네, 그죠? 그러니까 저는 SNS에서 요즘에 많이 그게 있잖아요. 저는 분명히 방송국을 갔는데 제가 신촌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다가 누가 글을 올린 거예요. 저 방송국에 있는데. 진짜 멋있겠다. 진짜 그런 거 함부로 올리시면 안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사람 목숨 하나 왔다 갔다 하잖아. 저 진짜 안 돼요. 네, 어쨌건 김세롬 씨가 괜찮다고 했잖아요. 네, 저도 괜찮아요. 네. 1달러 돼야 되는 거잖아요. 당사자가 네. 괜찮은데 누가 뭐라고 해요. 근데 그렇죠. 요즘에 너무 네티즌들이나 일반 대중들이 안 믿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금방 거짓인 게 좀 드러나는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경우에는 어쨌거나 아니라고 했으니까 좀 믿어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막 위로하는 거죠, 김세롬 씨. 아, 안 됐다, 안타깝다, 너무 심했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좀 이거는 좀 과도한 거 아닌가. 두 분이 괜찮다고 하면 당사자가 제일 걱정했던 김세롬 씨가 직접 남겼으니까 좀 믿어줬으면 하는 바람. 그래서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고요. 이제 26일 김세롬 씨는 SNS에 좀 본인의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언론의 왜곡 보도에 조금 상처를 받았다라는 입장과 함께 좀 답답하다라는 의견을 피력했고요. 하지만 그 글도 그날 이후에 또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좀 뭐 힘들게 지내고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같은 이렇게 연예인으로서 보면 김세롬 씨 입장을 좀 이해를 해요. 좀 남편 이야기지만 본인도 힘들 텐데 네티즌 분들까지 이제 그렇게 같이 하면 더 이제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김세롬 씨를 좀 응원해주고 또 현명하게 잘 이렇게 좀 이끌어 나갈 수 있게끔 좀 이렇게 기다려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지금 이찬호 셰프가 여러 프로그램에 고정으로 지금 출연을 하고 있잖아요.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JTBC의 냉장고로 부탁해 대표적인 고정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역시 JTBC의 국가대표 역시 고정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찬호 셰프가 자진해서 하차를 하겠다라고 통보를 했다고 해요. 이찬호 셰프는 분명히 여자 사람 친구 해프닝이라고 입장을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왜 본인의 고정 프로그램을 자진 하차를 하게 된 거죠? 자진 하차했다라는 건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인정 아닌가요? 그 부분에 희진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외도 안 했다면 당당하게 계속 방송을 하지 왜 자진 하차를 하느냐 이렇게 그렇죠. 또 본단 말이에요. 그런 이래도 논란, 그렇죠. 저래도 논란인데 맞아요. 이찬호 씨는 이제 예를 들면 어쨌든 그러니까 유명해진 사람은 어떤 논란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일단 논란의 중심이 서면 맞아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 왜냐하면 다른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현재 출연 중인 다른 제작진이나 출연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해서 최소한의 작은 오해의 소지라도 불식시키겠다. 이런 자세로 자진 하차한 거죠. 저는 뭐 안 봐도 만약에 계속 방송을 했다면 이찬호 셰프가 그럼 아마 여기에 올라오는 댓글이 뭐 좋다고 낄낄대냐. 이 부인이나 웃겨라, 자진 하차해라, 평생 나오지 마라, 레스토랑에서도 뭐 하지 마라. 아마 엄청난 글들이 올랐을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뭐 그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만약 이찬호 셰프의 말이 사실인데 자진 해체를 했다면 정말 요즘에 보기 힘든 좀 책임을 지는 자세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게 뭐 뒤가 구려서 아까 말했잖아요.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많이 나는 것이 연예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정치인도 어떤 기업인도 어떤 뭐 진짜 사회적 리더들도 책임 잘 안 지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좀 책임감 있었다. 저는 이렇게 높은 용기 있는 행동이다라고 저는 박수 치고 싶습니다. 네, 이찬호 씨가 이렇게 자진 하차를 한 거는 어쨌든 굉장히 잘한 행동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과거에 한 인터뷰에서 남한테 피해 주는 거를 싫어하는 성격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냉장고를 부탁해서 이제 연예인 아내를 둬서 불편한 점이 딱 하나 있다. 어디를 가든지 조심하게 된다. 내가 잘못을 하게 되면 내 아내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남에게 피해 주기 싫어하는 성격이라서 하차할 수밖에 없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우리 최 작가님 말대로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탈이 없게끔 하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셰프들이 약간 논란이 있을 때 보면은 오히려 이걸 좀 자기 방송 같은 걸 쿨하게 자신 하차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정창호 셰프 논란 됐을 때도 한번 물어봤더니만은 사실 방송은 우리가 전부 다 부업으로 시작했던 건데 이거 하다 보면은 솔직히 단골로 있던 손님들도 오히려 지적하는 경우도 많다. 가게에 너 보러 왔는데 넌 항상 없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럴 수 있죠. 한 번씩은 다들 휴식을 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도 이찬호 셰프도 좀 이번 마음을 좀 뭐 휴식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내친 김에.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고정 프로그램 하차를 선언하고 김세롬 씨도 여전히 SNS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보아서 사건은 일단락된 것 같은데요. 현재 두 사람의 근황은 어떤가요? 이찬호 셰프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하차를 했다는 걸 말씀드렸고 김세롬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일이 있은 후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동상이몽 괜찮아에도 출연을 했고 어서옵쇼도 나왔었죠. 그리고 최근 SNS를 통한 팬들과의 소통도 역시 여전히 계속 잘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핀란드의 패션쇼를 다녀왔다면서 또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었죠. 네, 그 뭐 두 사람의 애정 문제는 뭐 문제가 없나요? 뭐 그 부분은 제가 뭐 섣불리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이제 부부만 알 수 있겠죠. 네. 근데 최근에 논란 후에 방송됐던 동상이몽 괜찮아에서 김세롬 씨 손에 물 끼고 있었던 반지의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대세 셰프로 떠올라서 인기도 얻고 그리고 김세롬 씨라는 그 아름다운 아내도 그 얻었잖아요. 네. 이 두 사람의 사실 만남 자체도 화제가 좀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네, 김세롬 씨와 이찬호 씨는 역시 지인 소개로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지도 않아요. 지인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소개를 받자마자 급속도로 서로에게 빠져들었다고 해요. 서로에 대한 끌림이 뭔가 강력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바로 거침없이 결혼까지 이어지게 됐죠.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금방 결혼했잖아요. 네. 이것들이 되게 큰 화제가 너무 됐던 것 같죠. 4월에 만나서 8월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빠르죠. 4개월 만에 초스피드의 결혼이었죠. 아니 두 사람이 이렇게 빠르게 결혼식을 진행했던 탓에 두 사람을 약간 둘러싼 루머들이 한두 가지가 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이제 빨리 결혼을 하거나 뭐 어쨌든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아니면 갑자기 이러면은 혼전 임신을 되게 의심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례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여기 경우에도 워낙 빠르게 결혼하다 보니까 혹시 임신한 거 아닌가 의심을 했는데 현재까지도 자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전 임신은 절대 아닌 걸로 판명이 났고 저는 이런 소문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이찬호 셰프의 집안이 엄청난 재력가 집안이다. 그 부분을 김세롬 씨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김세롬 씨가 한 얘기는 남편은 재력가는 아니다. 하지만 강남에 있는 레스토랑은 분명히 남편의 명의가 맞다. 하지만 결론은 대출이다. 아버님의 직업은 조각가여셨지만 현재는 병원에서 경비를 소일거리를 하고 계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혼식 또한 굉장히 소규모로 했었잖아요. 정말 가까운 가족 그 지인들만 초대를 해서 했다고 하고 비용 결혼식 비용도 다 합쳐서 뭐 1,000만 원 정도니까 다른 결혼식에 비해서는 굉장히 소규모로 진행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또 이렇게 들어보면 김세롬 씨와 이찬호 셰프가 서로의 조건을 보고 결혼을 한 게 아니고 정말 서로를 진심으로 좋아해서 정말 그렇게 너무 서로에 이끌리다 보니까 결혼을 좀 빨리 결심하게 된 것 같아요. 아직도 신혼이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두 사람에게 갑자기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게 이찬호 셰프가 만약에 총각이었다면 해프닝으로 끝나겠죠. 근데 이제 사랑스러운 아내 김세롬 씨가 있으니까 문제가 된 건데 어쨌든 분명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찬호 셰프를 욕할 수 있는 사람은 김세롬 씨밖에 없다는 거. 그럼요. 맞습니다. 너무 큰 관심은 때론 독이 될 수도 있는데요. 김세롬 씨, 이찬호 씨, 악성 루머 댓글에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해서 밝은 모습과 행복한 결혼 생활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수 혜은이 시한폭탄을 안고 산다? 혜은이 씨에게 시한폭탄은 남편 김동현 씨였습니다. 1억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그럽니다. 2년 뒤에 다시 같은 분한테 돈을 또 1천만 원을 또 빌립니다. 빚이 약 50억 원 정도였어요. 지금의 한 250억 정도. 우와. 본인이 돈을 빌린 게 아니다. B 씨가 돌연 사망하는 바람에 재판부는 혐의가 입증됐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또 다른 사건에 또 휘말리게 됩니다. 빚보증을 잘못 쓰는 바람에 완전히 집안이 아이고. 저희 너무 슬퍼가지고 방송이 안 될 것 같은데. 아, 죄송해요. 나 눈물이 나서 방송. 자, 위기의 주부들 세 번째 풍문의 주인공은 바로 가수 혜은이 씨입니다. 혜은이 선배님은 어린 나이에 데뷔를 하셔가지고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사실은 뭐 과거 인기는 거의 두말할 것 없이 많으셨고 지금까지 발표한 히트곡 엄청나잖아요. 혜은 씨 그러면 물론 중년 이상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최고의 가수, 항상 밝고 웃고 이제 그렇게만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 혜은 씨가 데뷔 때 좀 슬픈 그런 데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아, 데뷔를 어떻게 혹시 하셨나요? 혜은이 씨가 이제 어렸을 때는 어린이 합창단에서 활동을 해서 노래는 잘했다고 그래요, 어려서부터. 근데 아버지도 또 마침 악극단이죠, 당시에. 악극단을 운영하다가 빚보증을 잘못 쓰는 바람에 완전히 집안이 쫄딱 망한 그런 상황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아버님 친구분이 혜은이가 어려서부터 노래를 잘하니까 그 무교동에 있는 극장시골에 노래를 부르게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청소년기를 그런 데서 노래를 부르다가 20살이 돼서 음반을 내고 이제 데뷔를 한 거죠, 가수로, 정식으로. 데뷔곡이었죠. 당신은 모르실 거야. 참 많이 리메이크도 되고 그 노래 자체는 정말 대박 행진을 이어갔었던 곡인데 당신은 모르실 거야. 아 정말 모르겠어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 잘하네요. 뒤돌아봐 주세요. 꺾긴 있다. 꺾긴 있다. 그래도. 혜은이 씨는 1975년에 데뷔를 했고요. 이제 1년 뒤에 방금 불렀던 당신은 모르실 거야로 데뷔를 했습니다.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았죠. 그리고 2집 진짜 진짜 좋아해, 그리고 3집 당신만을 사랑해가 연속 히트하면서 굉장히 정상 가수로 자리매김했었죠. 네. 최정상 인기 가수. 여기에도 일단 한류 스타가 계시잖아요. 예? 그렇죠. 노유미 씨. 노유미 씨? 네. NRG. 스스로 지금 예. 네, 맞아요. 네.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졌나요? 아니, 저 자랑할 때 또 칭찬하긴 하죠. 그 한종수교 6주 전에 CCTV에 출연을 하게 되면서. 그때도 CCTV요? CCTV랑 우리 인연인 것 같아요. 거기서 대박이 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중국 진출에 물꼬를 트게 된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이제 별은 내 가슴에 안재욱 씨. 안재욱 씨도 또 거기 나가서 이제 대박 히트를 치고, 그러니까 한국 가수들이 많이 이제 가게 되면서 호텔 가면은 호텔 크기만 한 그 현수막이 우리 얼굴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막 16만 명 되는 그런 콘서트장, 그 주경기장에서 이제 공연도 하고. 잠깐 궁금한데 그렇게 살다가 좀 그렇게 안 되면 기분이 어때요? 다른 CCTV도 그러니까 같은 CCTV인데 집에 있는 CCTV에서 사는 느낌은 어떤가요? 그 짐 캐리 씨가 나왔던 트루먼 쇼. 트루먼 쇼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체험 삶의 현장 같은. 네. 왜 행복한지 알았어요. 현실을 부정해. 나는 행복합니다. 근데 진짜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정말 저희 샵도 부러워했던 게 NRG는 정말 한류 스타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클론 이후였죠. 클론 이후에 이제 클론은 대만, 네. 우리는 중국, 대륙 차이나. 그때 이제 한류 스타가 뭐 클론 이렇게 NRG 이렇게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인기를 얻었던 그룹입니다. 아니, 이런 한류 스타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 원조 한류 스타가 혜은 씨라고요. 네, NRG 인기는 저희도 막 기억할 정도로 정말 대단했는데 사실 이 원조 한류 스타가 혜은이 씨였습니다. 1978년도에 태평양 가요제에서 입상한 뒤에 고 김자욱 씨와 함께 동남아 지역에서 인기몰이를 했던 거의 원조급 한류 스타. 아니, 사실 혜은이 씨를 요즘 가수로 빗대면 저는 아이유 양 예. 같아요. 왜냐면 솔로로 계속 히트곡을 내고 아이유도 뭐 내 땀의 히트곡이잖아요.
혜은이 씨도 내 땀의 히트곡이고 뭐 대단한 인기였다. 실제로 1집부터 14집까지 내는 동안 모든 곡들이 1위를 합니다. 그리고 상도 어마어마하게 탑니다. 10대 가수상, 최고 인기상 등등 뭐 있는 상은 다 혜은 씨가 탑니다. 그리고 70년대 젊음의 아이콘이자 국민 가수라는 타이틀까지 얻게 됩니다. 오래 전에 활동했었던 대선배님이신데도 히트곡을 지금 대충 4곡 이상은 다 알고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나 혜은이 씨는 가수로서 성공 가도를 달리던 중에 1984년에 한 사업가와 결혼을 발표를 합니다. 4년 뒤인 1988년에 돌연 이혼을 발표를 해서 좀 관심을 모으기도 했었죠. 그러면은 김동현 씨랑은 언제 만나게 되신 거죠? 두 사람은 방배동의 한 교회에서 처음 만나게 됐다고 하는데요. 근데 인천에 있는 뭐 한 행사장에서 함께 출연을 하면서 급속도로 친해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열애를 하던 중에 1년째 정도 됐을 때에 1990년도 봄에 결혼을 하겠다라고 미리 선전포고를 해서 화제를 많이 낳았죠. 두 분이 진짜 서로에게 푹 빠지신 것 같습니다.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네요. 김동현, 혜은 씨에게는 사랑의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김동현 씨의 부모님이 이 두 분의 결혼을 결사반대했는데요. 김동현 부모는 결혼 반대 단호한 입장이다. 어쨌건 결혼 발표까지 했는데 이런 문구까지 사용될 정도면 심각했던 거죠. 그 당시 정도의 시점이라면은 뭐 초혼이냐 재혼이냐 이런 거 따졌을 테고 혜은 씨도 워낙 유명한 분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혼했다는 거는 그 완강한 반대를 뚫어냈다든지 아니면 둘의 뭐 사실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아주 강했다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혜은 씨 같은 경우에도 집안의 반대가 아주 심했으나 이제 남편의 말 한마디에 이제 혜은 씨가 용기를 가지고 결혼을 또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나만 믿고 따라와. 여자들은 또 이런데 또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죠. 그 말면은 그쵸. 여자들이 참 약해지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입이 실룩실룩거리는데요. 네, 왜냐하면 그 김동현 씨가 과거에 그 굉장히 터프가이의 캐릭터셨잖아요. 그랬죠. 상남자 스타일이고 네. 그런 분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면 여자 입장에서는 빠져들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그렇게 두 분이 예정대로 1990년에 결혼식을 올렸고요. 이듬해 아들 민석 군을 출산을 했습니다. 원래 혜원 씨가 첫 결혼 실패하고 나서 남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돼가지고 다시는 결혼 안 하려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원래는. 근데 김동현 씨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고 두 사람의 사랑이 싹 터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김동현 씨가 사업을 벌리는 바람에 경제적 문제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처음부터 대규모 영화 제작에 이제 뛰어들면서 좀 힘들어졌다고 하는데 근데 또 영화 2편을 동시에 뭐 진행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경제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김동현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신의 심경을 토로한 적이 있는데 정말 죽고 싶었다. 빚쟁이들이 하루가 멀다하게 집에 찾아오고 또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그래서 정말 나쁜 생각까지 하고 그랬다는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혜은 씨하고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생각해서 이 아들이 나중에 커서 아버지가 빚을 떠안겨놓고 뭐 좋지 않은 어떤 결정을 했다 이런 얘기를 남겨주고 싶지 않아서 참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시 빚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빚이 약 50억 원 정도였어요. 9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정말 어마무시한 액수라고 볼 수. 그러니까 지금 이게 90년대 초반이면요. 네. 50억 원이라고 치면 지금의 한 250억 정도. 우와. 그래서 두 분이 이 엄청난 빚을 갚기 위해서 야간업소에서 노래를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밤마다 노래하는 게 정말 쉽지는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좀 선택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됐었고 당시에 너무 어려워서 집도 월세로 옮겨서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때 혜은이 씨는 아들의 저금통에도 손을 댔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나가려고 그러면은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제 방송도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꺼내가지고 이제 기름 넣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몇 번을 하고 맨날 빼서만 쓰니까 어느 날은 기름을 넣으려고 보니까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때 아들한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자신의 처지가 너무
좀 되게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는 뭔가 너무 슬퍼서 펑펑 울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상황이 괜찮았던 게 어쨌든 부부가 같이 그래도 어떻게든 빚을 갚아보려고 노력을 했다는 얘기네요. 혜연이 씨가 또 열심히 다시 그 재기를 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려고 했는데 음반 제작자로도 마찰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동안 혜연 씨가 또 활동을 안 해서 거의 11년간 활동을 안 했는데 이 일 때문에 음반 제작자한테 믿었던 분한테 배신을 당해서 노래를 아예 안 하겠다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여 년간 방송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던 분이 갑자기 방송을 그만두게 되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 공백 기간은 뭘 하고 지냈어요? 2002년부터 2년간은 미사리의 라이브 카페를 운영했다고 해요. 방송 무대에 오를 수 없는 대신에 정말 매일매일 그 카페 무대에 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굉장히 좋았다고는 해요. 물론 방송 무대에 서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하지만 조금 힘들었던 점은 하루도 빠짐없이 매번 무대에 올라야 되니까 힘들기도 했겠죠. 또 운영까지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당시에 남편인 김동현 씨가 굉장히 많이 큰 도움이 됐다고 해요. 뭐 드라마에 출연을 해도 녹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셔가지고 뭐 서빙이나 주차 관리를 직접 많이 도와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이런 감정들이 좀 있었다고 해요. 과거에도 방송하면서 이제 어백란 씨가 신성희 씨에 대해서 언급했던 거나 이런 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부부 관계가 그래도 그쵸. 돈독하게 뭔가 맞아요.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자라는 의지가 보이는 그런 함께. 말인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여기서 또 근데 혜연이 씨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좀 오랫동안 편찮으셨던 어머니께서 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혜연이 씨가 뭐 가게도 운영하고 계셨지만 모든 게 손에 안 잡힐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그해 8월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혜은이 씨가 자궁에 물혹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자궁 적출 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이제 뭐 집에서 불을 다 꺼놓고 혼자 뭐 가만히 있다든지 아니면 때로는 자살 충동까지 느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공백 기간이 거의 10년이었잖아요. 이 10년이 지난 2007년에 정말 그래도 뜻밖의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팬클럽 혜연 열정 혜연이라는 팬클럽이 있는데 혜연이 씨의 그 애성팬 70명이 돈을 모아서 유명한 가수와 작곡가에게 곡을 해서 세 곡을 선물한 거죠. 훈훈한 얘기. 우리 잘 알지만 방송하는 분들이 사람 꼬실 때 책임까지 져주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팬들이 이렇게 70명이 모아가지고 힘을 줬다는 거는 아마 혜연 씨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그럼요. 네, 혜연 씨도 그랬던 것 같은데 수년간 음반을 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맨 처음에 곡을 받았을 때는 차마 생각지도 못했던 이 곡을 받았을 때 당연히 얼마나 기뻤겠어요. 팬들의 이 감동적인 선물에 감동을 받았는데 겁이 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설레는 마음과 함께 긴장되는 마음이 엄청 컸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들었던 그 70여 명의 팬분들이 선물한 이 세 곡. 이건 혜연이 선배님의 어떻게 보면 미래를 바꾼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정말 좋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동적이에요. 감동적인 얘기죠. 실제로 문제는 여기서 또 끝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여기서 또 끝난 게 아닙니다. 혜은이 씨의 남편인 김동현 씨가 올해 초까지 억대 사기 혐의로 법적 분쟁에 휘말렸었어요. 근데 그 맨 처음에 고소 시점부터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 무려 2년여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혜은이 씨는 정말로 많은 심적 고통을 받았었죠. 억대 사기 혐의요? 좀 자세한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2009년에 김동현 씨가 지인한테 1억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돈은 2달만 쓰고 갚겠다 그렇게 했는데 2달이 지나도 못 갚은 거죠. 2년 뒤에 다시 같은 분한테 돈을 또 1,000만 원을 또 빌립니다.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거를 여러 가지 세금 문제니 여러 가지를 다 해서 한꺼번에 갚아주마 이랬는데 결국 그 돈도 이제 못 갚게 된 거죠. 이런 경우 정말 많이 봐서 안타깝네요. 본인이 갚고 싶었겠지만 지금 얘기한 대로 사업이라는 게 또 계획했던 대로 잘 안 풀리잖아요. 그래서 돈을 지금 못 갚았고 물론 김동현 씨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도 하긴 했어요. 자기는
자기가 빌린 게 아니고 자기는 또 빌려가지고 같이 사업하는 사람을 파트너해 줬는데 그분이 해결을 못해서 결국 못했다 이런 해명들. 근데 김동현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억울함을 호소를 했거든요. 본인이 돈을 빌린 게 아니다. 돈이 필요한 건 지인 B 씨였고 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자신은 증인이 돼줬을 뿐이다 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B 씨가 돌연 사망하는 바람에 자신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게 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내가 공인이고 내가 어쨌건 그 책임을 지는 보증인으로서 피해액이라고 주장하는 1억 1천만 원을 모두 갚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김동현의 억울함을 이해한 그 돈을 빌려줬던 A 씨도 결국에는 고소를 취하했다고 합니다. 그럼 A 씨의 고소 취하로 사건은 완전히 마무리가 된 건가요? 2015년 8월이었죠. 재판부는 혐의가 입증됐다라는 이유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김동현 씨는 항소의 뜻을 전했죠. 항소심 재판부는 이제 김동현 씨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또 변제도 했고 또 그 상대방과 이제 합의해서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감안해서 벌금형으로 1,000만 원 이렇게 매기는 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2016년 1월에 이 억대 사기 사건이 좀 마무리가 되는지 싶었는데 그로부터 2달 뒤 또 다른 사건에 또 휘말리게 됩니다. 바로 드라마 제작사로부터 한 번 더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어떤 사건으로 또 고소를 또 당하게 되는 건가요? 방금 억대 사기 사건과 좀 맞물린 사건인데요. 이제 김동현 씨가 2005년 6월부터 드라마 위대한 조강지처에 출연했습니다. 근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8월부터 드라마에서 빠지게 됐다고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김동현 씨가 제작사한테 돈이 좀 필요하다. 돈을 좀 선 지급해달라. 그래서 출연료를 얼마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출연하기로 했던 횟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 지급한 출연료를 다시 돌려달라라는 고소를 하게 된 거죠. 계약 위반이긴 하지만은 뭐 애초에 그럴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지진 않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오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도 그럼 어떻게 진행된지 되게 궁금해지긴 하네요. 네, 이거에 대해서 김동현 씨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된 것 같다며 진작에 제작사 측에 출연료를 돌려주겠다고 말을 했다. 해당 금액은 4월 초까지 갚는 것으로 얘기를 나눈 상태였고 성실하게 갚을 것이다. 차기작 출연료를 미리 앞당겨 변제하는 등의 내용까지 논의하고 있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드라마처럼 한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연기자가 불미스러운 개인적인 일로 하차하게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작진 입장에서도 참 난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동현 씨가 출연했던 드라마 위대한 조강지처 같은 경우에는 역할에 등장이 없이 다른 출연진, 다른 배우들의 입을 통해서 뭐 태국으로 떠났다 이렇게 그냥 처리가 돼버리는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죠. 사실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근데 진짜 김동현 씨도 김동현 씨지만 정말 혜은이 씨도 마음고생이 좀 심했을 것 같아요. 어디 얘기도 못하고. 맞습니다. 사건의 당사자는 김동현 씨였지만 그 모습을 옆에서 계속 지켜봐야 하는 혜은이 씨의 속도 진짜 까맣게 타들어갔을 것 같아요. 김동현 씨가 사건 당사자와 충분히 대화로서 좀 뭔가를 부탁을 하고 본인의 상황을 설명을 했을 때 고소까지는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의 어떤 사건인데 뭔가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상 아예 그냥 막혀 있지 않았었나 그 사건 자체에. 그렇기 때문에 고소까지 가고 결국은 그 처벌까지 받게 되는 상황인데 옆에 계신 분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27년간 모진 풍파를 함께 겪어온 두 사람이거든요. 예, 특히나 혜은이 씨는 남편 김동현 씨로 인해서 마음고생이 굉장히 컸을 법도 한데 두 분의 사이는 어떤가요? 여전히 좋은가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김동현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방송을 통해서라든지 혜은이 씨에 대한 고마움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특히 스케줄이 없는 날에는 혜은이 씨의 매니저를 자처할 정도로 굉장히 뭐 외조를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해요. 그 이유는 아내에 대한 정말 빚이 많아서 그리고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꼽았죠. 저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니까 김동현 씨는 혜은이 씨에게 빚 많이 졌습니다. 평생 갚으셔야 됩니다. 네, 혜은이 씨가 방송 중에 남편 김동현 씨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결혼 초창기에 나를 너무 고생을 시켰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늘 내가 잘할게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죠. 김동현 씨 옆에 계속 있어줬다는 것만 하나만 애조의 여왕인 것 봐도 같은데요? 맞습니다. 애정 표현은 따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정말 이분이 정말
그런 애정이 대단하신 것 같은 게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나는 시집을 잘 갔고 김동현은 내게 좋은 남편이다. 그리고 남편을 만약에 점수를 매기라고 한다면 늘 항상 100점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정말 혜은이 선배님의 마음이 정말 멋지십니다. 앞으로는 두 분에게 시련이 아닌 행복한 얘기만 가득 생겨나길 바라겠습니다. 네. 겨울이 가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위기 뒤에는 반드시 새로운 기회의 순간이, 시련 뒤에는 분명 좋은 날이 찾아올 거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 위기의 주부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세상의 모든 주부들이 사뿐사뿐 꽃길만 걷는 날이 오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풍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은밀하고 궁금한 풍문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우우우 풍문으로 들어쇼!